브렉시트가 통과된 지 햇수로 10년 만에 영국이 유럽연합 EU의 재가입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 경제나 국제 금융시장에서 빅뉴스가 나온 겁니다. 유로 환율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우리한테 조금 더 중요한 문제는 관련한 달러 가치 어떻게 되느냐겠죠. 오늘은 이 문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이 간밤 미국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간밤에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6거래일 만에 상승인지 멈췄는데 주요 요인이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어제 그 시청자분한테 사실 그 아담 스미스의 시장 경제가 트럼프를 이긴다. 근데 실제로 이게 파이낸셜 타임스라든지 이코노미스트라든지 모르겠다. 알아가지고 이제 시청자분한테 전해드려야 되는데요. 그게 월스트리트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전에서 나온 얘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위해서는 보다 정확하게 할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 어제 의문을 남겼던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보면 경제 지표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늦게 후행적인 지표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 지표 자체적으로는 경기의 선행지수, 후행지수, 동행지수 이렇게 있습니다는 지표 경기와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지표 경기는 후행성을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투자는 앞서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 지표는 체감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시청자분들 아시겠는데요. 지표도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나지만 체감 경기는 더 스태그플레이션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취임 직전과 대비해서 체감 경기 사항의 몇 가지 지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감 지표의 가장 큰 것이 고용 지표죠. 그래서 실업 우려 보면 트럼프 취임 전에 34%에서 지금 44%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 올라가죠. 1년 기대 인플레는 사실 슈랭크랑 같이 눈에 얘기합니다는 미시간대입니다. 취임 전에 3.3%였습니다. 그런데 5월에 7.3%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국민들이 느끼는. 지표 경기는 뭐 4월 달에 CPI가 떨어졌을 겁니다. PPI도 떨어지고. 근데 느끼는 거는 다르다.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겠습니다. 취임 전에 74%입니다. 5월에는 58%입니다. 진짜 급락 수준이죠. 왜냐하면 소비는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계 이렇게 쉽게 떨어지지는 못합니다. 왜냐? 필수 소비가 있고 선택적 소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수 소비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들어가는 소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소비 심리 지수가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실업률 우려 증대, 인플레 올라가, 그 다음에 소비자 심리는 민감 소비 지수니까 경기에 대한 침체 우려,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근데 사실 그 연준이 이런 입장에서는 체감 경기가 금리라든가 경기와 그 다음에 사실 물가 간의 트릴레마 고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 트릴레마 고충은 경기를 잡자니 금리를 내려야 되고 트럼프 요구대로, 예. 그 다음에 물가를 기대 수미를 잡자니 금리를 더 올려야 되고, 이게 이제 트릴레마 고충이죠. 그런 상태에서 6월 점도표가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페드의 보드 멤버들의 이렇게 금리 의향 지수니까 여기 어떻게 될 것이냐. 3월 달 점도표에서는 2차례, 지금 예상은 6월 달엔 점도표에서는 1차례 정도.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연말 걸 금리 인하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 그리고 체감 경기와 달리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예. 지난 4월 중순위에. 근데 체감 경기는 떨어지는데 주가는 올라가니까 그 괴리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 괴리는 또 하나의 거품 지표거든요. 이런 것이 부담이 돼서 어제 말씀드렸던 이렇게 트럼프 감세한 이런 것, 오늘 이상원 특파원께서 얘기해 주시지만 그 과거 움직 있지 않습니까? 예. 저게 트럼프노미스가 정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거 안 통하면. 왜냐하면 소득세 폐지라든가 그다음에 법인세 감면 이거 통과되지 않으면 트럼프노믹스가 정지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민감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요인이 주가에 이렇게 하락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미국 증시 움직인 요인 살펴봤고 오늘 본 주제로 돌아와서 유로화 강세를 이끌었던 이 영국의 EU 재가입 움직임, 이거 일단 어떤 점들을 살펴봐야 할까요? 네, 사실 시청자 여러분이 이게 조금 늦은 소식이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 감세안이 워낙 급했기 때문에 예. 오늘 이 특파원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근데 브렉시트는 2016년에 세계 경제라든가 국제 심지가 어마어마한, 아마 당시에 그 신앵커도 그 얘기를 좀 하셨다면요. 당시 상황을 국민 좀 잠시 투표할 때 제가 그 바로 네. 생방송으로 보도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그래서 그게 국제금융시장에 어마어마한 파장을 미쳤으니까 영국이 EU에 재가입한다. 물론 앞으로 절차를 받겠습니다는 이 소식은
사실 기록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한테 한번 이걸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시랭코도 그때 방송을 할 때 어떻게 방송했는지 모르겠습니다는 캐머런 총리의 실수였었죠. 정책 야망에 의한 실수였었죠. 데이비드 캐머런의 오판에 의해서 이 브렉시트가 이렇게 탄생됐던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영국의 경제를 보면 아주 안 좋았죠. 대실수라는 게 경제가 안 좋았죠. 경기 침체에다 그 다음에 실업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런던 금융시장은 완전히 유럽의 변방 도시로 바뀌었죠. 그래서 런던 금융시장의 주식의 파트에서는 프랑스 파리와 베네디스 3구로 이전되고 채권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되고 시청자 여러분한테 올해 연초에 영국이 갖고 있었던 금괴도 유럽 쪽으로 이동되는 이런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고 국제금융 위상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영국 입장에서도 EU의 재가입 논의에 대해서 가장 그렇게 변화의 꿈은 꿨던 겁니다. 그런데 캐머런 총리의 실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 통수권자도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최고 통수권자들이 기득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옥스퍼드 브레너스 카리지에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영국의 총리를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었죠. 영국의 총리는 옥스퍼드의 브레너스 카리지 출신이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이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기득권부터 내려놔야 된다. 이와 함께 영국 국민들은 브렉시트에 반대했던 사람도 많습니다. 이 반 브렉시트를 중심으로 해서 영국 국민들 사이에 EU의 재가입 논의가 돼서 사실 이것이 구체화된 게 이번 주 들어서 영국과 EU의 재가입 문제 이게 나온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조금 더 크게 보면 영국이 이제 커먼웰스라고 해서 예전 엘리자베스 시대, 빅토리아 시대 때부터 이제 영연방 이렇게 있어 왔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흔들리는 것도 지금 다시 EU를 바라보는 어떤 움직임의 요인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영연방은 사실은 영국의 왕정은 영연방의 상속세라든가 이런 거에서 사실 유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7월부터 논의돼서 9월달 폐지됐던 상속세는 EU의 영국의 재가입 논의에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브렉시트 때문에 영연방이 EU와의 교역 거래가 멎지 않습니까? 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상속세 폐지를 계기로 해서 영연방이 급속히 와해 조짐을 보였던 겁니다. 상속세에 대해서는 뭐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고요. 그래서 자, 2023년 7월부터 상속세 폐지에 대해서는 영연방들이 속속 동참했죠. 그 대표적인 영국의 식민지 국가인 인도가 반란을 일으켰죠. 그리고 특히 결정적인 것은 찰스 3세 대관이 영국의 황제가 되면 호주에서는 자기의 법정 통화에 영국의 황제를 넣는 게 사실 관행이었거든요. 근데 찰스 3세는 안 넣어버렸거든요. 이게 영연방 와의 가장 큰 변곡점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기점으로 해서 카리브해의 영연방들이 많죠. 공화정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공화정은 독립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이런 와해 조짐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자, 이번에 영연방을 다시 흡수해야 된다. 그러면 자, 영연방 국가들의 EU의 브렉시트 때문에 거래가 차단되는 것을 다시 이렇게 복귀시켜야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이 브렉시트에 차단됐던 영연방 국가의 EU에 이렇게 거래를 재개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EU의 재가입을 추진한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시라는 측면에서 영국이 봤을 때 예전에 EU를 나가자 그랬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겠다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트럼프와 지금 다른 국가의 관계, 영국과 대륙 국가의 관계 어제 똑같지 않습니까? 과거 영국 같은 경우에는 대륙 독일이라든가 이런 국가는 영국은 세계적으로 고답적 국가다. 영국이 강국이다. 대륙은 아주 변방 국가로 맞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영국의 고개를 숙이고 EU에 재가입하지 않습니까? 트럼프도 마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반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얘기하겠지만 메가라든가 메카 이런 구상으로 오히려 다른 지역의 위상을 더 떨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런 국가들의 고개를 숙이는 이런 모습으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 트럼프의 입장도 굉장히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영국이 이렇게 위기의식을 느낀 것은 영국의 브렉시트를 촉진할 때 유로랜드 국가들이 유럽의 재정위기병 때문에 피그스병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고답주의 국가 데이비드 캐머런 입장에서는 저 대륙 국가들 봐라. 통합을 위해서 하니까 저 피그스 국가들이 저렇게 병을 치르는데 자 우리가 영국의 EU의 유로랜드에 가입할 필요가 있느냐. 탈퇴하자. 이런 입장인데 자 최근에는 뭐냐. 피그스 국가들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피그스 국가들 오랜만에 보시죠? 저기 자막을 통해서 아마 어떤 국가들이 이니셜이라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것이 2016년서부터 계속해서 유로랜드에서 이렇게 영원히 탈락될 위기가 있었죠. 예. 물론 피그스 병은 2011년서부터 시작됐습니다는 유로랜드의 탈락 위기냐 아니냐 마지막 그리고 그리스라든가 이런 데 공공개혁을 추진해서 변곡점이 됐던 게 2016년 브렉시트 국가 탈퇴였었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 하면 환골작태가 돼서 피그스 국가들이 유럽 재정이보다 성장률이 1% 이상 평균적으로 더 높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는 마이너스 경제인데도 불구하고 이 굿 애플스랄이죠. 근데 배드 애플스랄 얘기했었던 피그스 국가들이 오히려 독일과 프랑스에 비해서 경제가 높습니다. 이제는 독일이 유럽의 한자 소리를 듣는 그렇죠. 한자 소리가 듣죠. 그런 상태에서 그 다음에 가장 피그스 국가들의 가장 선호가 책에도 그리스 국가죠. 근데 그리스 국가는 완전히 환골작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냐 그리스가 오히려 자 굿 애플스가 독일 프랑스인데 배드 애플스의 가장 나쁜 국가가 그리스인데 지금 뭐냐 오히려 그리스가 유로랜드의 가장 핵심 국가 굿 애플스가 되는 게 아니냐 배드 애플스가 굿 애플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2010년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위기의식을 느껴서 유로랜드에 다가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이 EU 재가입을 원하는 가운데 살펴볼 주변의 변수들이 있겠는데 일단 독일의 슐츠 총리가 패배한 것은 영국의 EU 재가입 관련해서 긍정적인 변수로 봐야겠죠. 그게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사실 전환시키는데 왜냐하면 영국이 재가입한데도 유럽의 대륙국가에 유로랜드라든가 EU를 주도하는 독일의 입장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2012년 신행커도 그때 당시에 자 영국의 EU 가입 문제에서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뭡니까? 그때 독일의 슐츠였죠. 근데 올해 2월 달에 사실 독일의 슐츠가 퇴진했지 않습니까? 예. 영국의 EU 재가입에 대해서 가장 반대했던 슐츠가 퇴임했지 않습니까? 그때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2월 달에도 중도 우파상의 기독 민주당과 기독 사회 등 연합해서 메리츠 정부가 출연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우파에 하는 지금 이번 주에 폴란드라든가 루마니아라든가 선거 결과에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파가 지금 득세하고 있죠. 그런데 자 독일 경제 입장에서는 제도적으로 반대했던 이렇게 슐츠가 퇴임하고 영국의 EU 재가입에 유럽 통합에 있어서 가장 메르켈 것처럼 이렇게 맹적화를 자청했던 메리츠가 왔던 겁니다. 그래서 메리츠는 아시겠습니다는 제2의 메르켈을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정적인 것은 부채 브레이크 문제, 독일의 경제에서 독일의 경제병을 낳았던 부채 브레이크 문제를 지금 이렇게 폐지하고 있죠. 그럼 부채 브레이크는 어떠냐 하면 금융위기의 연방 부채를 GDP 대비해서 0.35%를 내리는 겁니다. 이게 가려는 겁니다. 예. 그러면 경기가 어려울 때 GDP에서 0.35% 연방 부채를 가려한다면 사실 연방 부채 상환 때문에 재정 지출에서 경기를 드라이브 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연방 부채를 폐지시켜야 된다. 자, 트럼프 감세안을 추진해야 되는데 부채는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부채는 더 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가 했습니다. 이상원 투표께서 재정 적자가 더 확대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게 재정에 대해서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강경파들은 이게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근데 트럼프가 어떻게 나갔습니까? 퇴출시켜 이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뭐냐? 트럼프의 감세법이 이렇게 브레이크를 말리면 소득세 감면이라든가 법인세 트럼프 2.0의 골간이 되는 자기 자신이 주장했던 것이 결국 브레이크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연방부채를 부채는 부채 브레이크 문제는 지금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방부채 상환제와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폐지시킨다. 그러면 독일 입장에서는 지금 여전히 재정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건전하기 때문에 재정 지출을 증대시키지 않느냐. 그러면 성장률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지 않겠느냐. 유럽의 맹주 역할. 그래서 제도적으로
메르츠가 사실은 영국의 EU 재가입 이렇게 허용하고 경제도 유럽의 맹주 역할이 되면 영국의 EU의 재가입 문제는 사실 쉬워지는 게 아닌가, 절차가 상당히 빨라지는 게 아닌가, 이런 쪽이 국제금융시장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하나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이번 영국과 EU 간의 관계 개선이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조금 도움을 제공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네, 트럼프의 마가는 중국도 죽이고 유럽도 죽이고 한국도 죽이고 해서 세계에서 유일한 이렇게 사실 그 미국 중심의 국가를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과거의 브레튼 우즈 체제는 동맹국과 같이 해서 이렇게 미국 중심의 사회, 팍스 아메리카 만든 거고 트럼프의 마가는 뭐냐면 미국만이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다른 국가의 반발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가의 구상에서 여러 가지 신정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이 지금 영국이 EU 재가입하면 사실은 유럽이 다시 부흥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메가라는 구상이 나오는 겁니다. Make EU Great 그렇죠. Again일까요? Make Europe Great Again이란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메가 구상은 마가보다 100년 이상 앞서서 했던 겁니다. 20세기 초 자유사상가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는 영국의 팍스 브리테니까 팍스 아메리카로 넘겨가는 시점에 테일러의 포드 당태의 테일러의 제조 공정의 자동화 시스템 때문에 결국은 유럽의 주도권이 미국으로 갈 때 유럽을 다시 보이자 자유사상가에 의해서 하나의 유럽 구상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유럽 구상이 20세기 우리가 을사보적에 있던 1905년 이때 나오기 시작해서 1차,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이것이 제도화되지 못해서 1957년 로마적에서 구체화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단계다. 시청자 여러분, 엔라지먼트에서 확대 단계에서 회원국이 7개국 출시해서 지금 28개국. 근데 영국이 지금 탈퇴했으니까 27개국. 앞으로 재가입하면 28개국 되겠죠. 예. 그리고 자, 디프닝 심화 단계 해서 경제 통합시키고 정치 통합시키고 사회 통합. 그럼 뭐냐?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유럽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마가보다도 메가 구상이 100년 정도 앞치고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지금 타임과 시간이 코스트가 돼서 어느 정도 성숙되기 때문에 자, 마가에 의해서 메가 단초를 부흥시키면 메가 구상이 강하게 부각될 것이다 하는 이런 쪽도 나올 수가 있다고 보이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럼프의 마가 구상이 유럽에서는 메가 또 중국에서는 메이크 차이나 그레이트 어게인 그래서 메카라고 해야 될까요? 나왔다는 시각들이 있는데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공교롭게도 제 다음 방송 오시는 분이 메카라고 이렇게 해서 이 전해집 용어이기 때문에 발음에 있어서는 그냥 되는 대로 발음하겠습니다. 메가, 마카, 마가, 메가, 마카 이렇게 해서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카는 뭐냐? 우리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나중에 이상무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는 Make China Great Again이 되죠. 그래서 그 문제는 남겨주고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고 하면 마가와 메가 구상 이게 두 관계에 따라서 세계 경제 모습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가와 메가가 사실 디리스크 관계로 되면 세계 경제 좋아지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게 이제 서로 격리되면 디커플링 되면 결과적으로 보면 불황이 되는 거죠. 근데 미국의 대외 정책이 북한이라든가 러시아로 이렇게 중국이 연해서 거기에 피보팅하면 세계 경제는 대공황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각도에서 마가와 메카 구상들 한번 보겠습니다. 두 구상 간에 디리스킹 되면 세계 경제 좋은 거죠. 그다음에 디커플링 되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사실상 앞으로의 세계 경제 질서는 마가와 메가, 그다음에 마가 메카 간에 디커플링과 이해관계에서 디리스킹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 세계 경제 모습 국제금리 시장 모습 이렇게 달라질 것이다 하는 것을 시청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결국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나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유럽이 부흥 조짐을 보인다.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원달러 환율 이 측면에서는 어떤 관점을 저희가 바라봐야 할까요? 네, 오늘 김천 PD께서 달러 유로 환율, 그다음에 엔달러 환율 이렇게 이런 것을 좀 한번 표를 나온 것을 좀 잠시 비춰드리겠습니다. 그거 있으면 유로 환율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한번 그 표가 달러 인덱스 말고요. 달러 인덱스 말고 유로 환율, 엔달러 환율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나온 거죠. 아까 보여준 그래프. 한번 그걸 보고 간단히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유로 환율이 지금 보시겠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두 중심 통화가 0.12%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가장 많이 올랐어요. 0.14. 왜 이렇게 올랐습니까? 유로 환율이 올랐다는 것은 기준 환율이 유로니까 유로가 강세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면 달러 인덱스에서 좀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 자, 달러 인덱스 구성 통화에서 보면 유로 비중이 저기 자막에 나오겠습니다는 57%대고 그 다음에 파운드 비중이 11.9%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비중 합쳐보세요. 그럼 70%죠. 예. 유로가 강세되죠. 달러가 인덱스가 떨어지고 달러가 약세되죠. 그래서 어제 원달러 환율도 사실 이번 주 들어서 1,400 밑에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새벽에 끝난 2시에 끝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습니다.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한미 협상이라든가 이런 게 다른 협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새벽에 끝난 환율은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 밑에 이렇게 되는 1,390원대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 이 유로 환율을 염두에 두셔서 원달러 환율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